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사람꽃, 고형렬. 복숭아 꽃빛이 너무 아름답기로서니 사람꽃 아이만큼은 아름답지 않다네. 모란꽃이 그토록 아름답다고는 해도 사람꽃 처녀만큼은 아름답지가 못하네. 모두 할아버지들이 되어서 바라보게 저 사람꽃만큼 아름다운 것이 있는가. 뭇 나비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여도 잉어가 아름답다고 앞만 쳐다보아도 아무런들 사람만큼은 되지 않는다네. 사람만큼은 갖고 싶어지진 않는다네. 고형렬 시인의 사람꽃입니다. 그렇죠. 사람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5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5월이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흐트러지게 꽃들도 참 많이 피고 날씨도 좋고 그렇지만 이 계절의 주인공은 지금 이 방송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람입니다. 자, 5월 마지막으로 보내드릴 작품은 사람 냄새 물씬 나는 그런 작품 함께 하겠습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최일남 작가의 타령입니다. 최일남 작가는 1932년에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953년에 쑥 이야기로 문예지에 추천을 받았고 1956년 파양으로 정식 문단에 데뷔하셨어요. 지금까지 최일남 작가의 작품은 주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온 사람들의 뿌리 뽑힌 삶과 가난 속에서 고통받는 도시 소시민들의 삶을 많이 그려왔고요. 또 오랜 세월 한겨레 신문의 논설위원으로도 활동해왔습니다. 대표작으로 서울 사람들, 누님의 겨울, 하얀 손, 히틀러나 진달래, 만년필과 파피루스, 아주 느린 시간 등이 있고요. 1986년에는 흐르는 북으로 이상문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최일남 작가의 타령 함께 하시죠. 타령 최일남. 살만하면 죽어가기. 해걸음 시장판은 난장판이었다. 손안에 쥔 돈지갑에 비해서는 엄청 큰 바구니며 보자기들을 든 여편네나 식모들이 와락와락 몰려들어 머뭇거리면서 걷다가 이것을 집적거렸다가 저것을 놓았다가 두서없이 그리고 천방지축으로 뒤뚱거렸다. 해가 아직은 쨍쨍한데도 차이를 친 시장 안은 어두웠고 어찌된 셈인지 가뭄이 한 달째나 계속되는 마당에 시장길은 팥죽처럼 질척거렸다. 매캐하면서도 조금은 귀귀한 냄새가 알싸하게 코를 후비고 달콤하게 공기가 사람들의 몸속에 묻어나갔다.
그런 시장의 한복판에 서서 기수는 구성진 목소리로 뽑아댔다. 자, 동해바다에서 막 잡은 고등어야, 고등어! 이 고등어 못 먹어본 사람, 저승에 가서도 눈을 못 감아요. 못 잡지. 쇠꼬챙이로 고등어의 아가리를 팍 찍어 올려서 휘휘 내둘렀다. 그때마다 통통하게 살이 밴 고등어의 눈깔이 희번득거렸다. 기수의 말 맞다나 그것은 언뜻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도 보였다. 저 생산장소 아저씨는 어째 저렇게 시끄러워? 그러게 뭐 알량한 생선 갖고 늘 쓰레기나 걸고 있구만. 아이고 저렇게 허풍을 떨어내도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잖아. 그러게. 기수의 그런 허풍은 을의 변두리 시장 바닥에 있기 마련인 시끄러운 풍물의 하나쯤으로 여기는지 아무도 잘 눈여겨보지도 않았다. 자, 아이 봐요 아가씨. 아이 나 좀 보라니까요. 예? 저요? 예? 아이 펄펄 뛰는 놈을 두고 어딜 가십니까요? 예? 자, 보시라고요. 예? 물을 슬근슬근 썰어놓고 물을 받게 잡고 얼큰하게 끓여놓으면 요즘 밥 반찬으로 다 덮을 게 없어요. 얼마예요 한 마리? 값부터 물어보시네. 이리 와보세요. 예? 아가씨 말만 잘하시면 거저라도 드려요. 예? 아저씨 말 한번 푸짐하시네요. 우리 선조가 변호사였는 값소 뭐 말이야 청산유수죠. 무식해서 다리지. 그럼 어디요? 자, 오늘은 고등어 조림을 한번 해볼까? 자 보세요 아가씨. 자 하면서 기수는 쇠꼬챙이로 고등어의 배때기를 타닥타닥 두들기기도 하고 아가미를 젖혀 보이기도 하였다. 이때 손님의 팔꿈치 사이로 상고머리 고개 하나가 쑥 들어왔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형처럼 왜 그래? 어머니가 어쨌다고? 어머니가 이상해요. 막 입에 거품을 붓고. 뭐라고? 자, 야식하게 사장님. 우리 가게 좀 놔줘요. 손님 죄송해요. 빨리요. 기수는 하던 흥정을 멈추고 이웃 사람에게 가게를 부탁하고는 아들을 따라 허둥지둥 달려가기 시작했다. 달려가면서도 기수는 자꾸만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는갑다 싶은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가 자꾸만 눈앞을 가로막았다. 지금 죽어서는 안 되는데 조금만 더 살아줘야 하는데 복좀 없네. 벌써 가니. 아내는 아침에도 그렁저렁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래도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다요. 의사 선생님도 병이란 환자의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지 않던가. 그러니까 지금 받아놓은 약만 열심히 다 먹으면 겉은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내 병은 내가 알아요. 아무래도 오래 못 살 것 같아. 기수 또래의 사람들이 다 그렇듯 그는 아내의 병명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약만 지어다 먹였다. 그렇게 억척스럽게 기수와 함께 장사를 하던 아내가 어느 날부터인가 시름시름 앓더니 마침내 몸져 눕고 말았다. 겁이 덜컥 난 기수가 병원을 찾아갔지만 병원에서도 신통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개는 우선 환자를 입원시켜놓고 봐야겠다고 했는데 아내는 입원 소리만 나오면 펄쩍펄쩍 뛰면서 아이고 입원 무심. 형철아버지, 약이나 한 며칠분 지어주면 나을 거예요. 압류, 우리 형편에 무슨 입원을. 비까지 지면서 입원은 절대로 안 되지. 아유, 안 돼.
아내가 질에 겁부터 내는 바람에 그럴 형편도 못 되지만 애시당초 입원시키고 자시고 할 계제도 못 되었다. 아내는 그 뒤로도 자꾸만 저 밑으로만 가라앉고 여간에서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 그럴수록 좌판에서 외쳐대는 기수의 호객 소리도 잘 듣고 있으면 어딘지 모르게 그전보다 처져 있었다. 동해바다에서 막 잡아온 펄펄 뛰는 고등어요, 고등어. 이 고등어 못 먹어본 사람 저승에 가서도 눈을 못 감아요. 못 감지. 겉으로는 동해바다에서 막 잡아온 펄펄 뛰는 고등어라고 외치지만 그 외쳐대는 소리는 그전처럼 윤기가 없이 바스락거렸고 펄펄 뛰기는커녕 조금씩 메말라 픽픽 가라앉아 있었다. 고생하지만 기수 내외가 변두리 시장에 그만한 좌판이라도 버리고 생선 장사를 하기까지에는 5만 가지 고생을 다했다. 그래도 둘은 젊음을 미천으로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벗어붙이고 덤벼서 이제는 그야말로 쬐금 한시름을 덜려는 판에 덜커덩 아내가 병이 나고 보니 맥이 탁 풀릴 밖에 없었다.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은가? 형철이 어매가 많이 아픈가 봐. 생선가게 사장님, 급하게 뛰어가더니만 큰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고생을 타고 난 사람은 육실에게도 고생만 지지리 하다가 고생해서 헤어나서 이제 좀 마음 놓고 밥술이라도 뜨겁다 싶으면 꼴까닥 하고 마는 거요. 뭐. 아이고, 내 말이요. 인자 살만하니까. 아직 그런 단정을 내리기는 빠르지만 기수의 아내가 그 꼴이었고 기수는 자꾸만 그런 쪽으로 방정맞은 생각이 기울었다. 기수 내외는 시골에서 어울려서 거의 무일푼으로 서울에 올라와 죽자사자 일을 했다. 그 일의 가짓수를 어찌 이 자리에 늘어놓겠는가. 그만한 사람들이 겪을 만한 일은 다 겪은 셈이었다. 내외가 변두리 시장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조금씩 숨을 돌리기 시작하자 아내는 몇 년 더 열심히 벌어서 동대문 시장으로 나가자고 했다. 그게 아내의 소원이었다. 기수가 집에 들이닥쳤을 때 이미 아내는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눈이 하얗게 까뒤집혀진 채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외마디 신음소리만 질렀다. 여보, 나요, 나. 정신 좀 차려봐. 여보. 형철아, 의사 선생님 불러와. 빨리. 옆집 아주머니한테 말 좀 해. 빨리 가. 아들 형철이가 뛰어나갔다. 그러나 의사를 부를 필요도 없었다. 아내는 힘없이 고개를 모로 떨구었다. 그리고 그만이었다. 허망했다. 여보. 살만하니까 왜 죽어? 고생만 죽도록 하더니 왜 벌써 가? 몇 년만 고생하면 동대문 시장도 갈 수 있을 텐데 왜 죽어? 왜? 기수는 아내의 얼굴을 얼싸안고 오장육부가 찢어지는 울음을 그러나 소리 없이 울었다. 밤이 되자 200원, 300원씩을 들고 온 문상객들도 젊은 기수댁의 죽음을 애통해했다. 아이고, 할만하니까 갔구먼. 그러게 말입니다. 그려. 고생여서 이제 한숨 좀 돌리겠다 싶으면 가거든. 아이고, 할만하니까 가는 건 왜 그럴까요?
아이고, 누가 알겠어. 복이 그것뿐인갑자. 아유, 아들도 무심하지. 아내가 죽은 지 꼭 사흘 만에 기수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변화도 없이 나발불고 있었다. 자, 동해바다에서 막 잡아온 고등어요, 고등어! 펄펄 뛰는 고등어! 동해바다에서 막 잡아온 고등어 사세요! 그러나 이 고등어 못 먹어보고 저승에 간 사람은 저승에 가서도 눈을 못 감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그가 그날 어느 손님에게 생선을 싸주는 신문 쪼가리에는 1,000만 원대 도박을 하다가 걸렸다는 여자들의 사진이 나와 있었다. 연애하면 쫓겨나기. 온 가게 안이 고소한 기름 냄새로 가득했다. 한쪽에서는 큰 가마솥에서 톡톡 튀는 깨를 볶고 또 한쪽에서는 육중한 기계로 기름을 짜내고 있었다. 무수한 병이 늘어서 있는 가게 밖에서는 올망졸망한 병에 기름을 부어 팔기에 바빴다. 시장 안에서도 제일 기름지고 윤택해 보였다. 그래 보여서 그런지 이 기름가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얼굴에 윤이 질질 흘러 보이고 아이들 우스갯소리 맞다나 그들의 똥구멍도 미끌미끌할 것처럼 느껴졌다. 저기... 사람들 틈을 비집고 영양 좋게 생긴 처녀 하나가 불쑥 고개를 디밀었다. 처녀는 선뜻 무슨 기름 얼마치를 달라고 말하기 전에 가게 안을 두리번거렸다. 그러자 마치 기다리고나 있었던 것처럼 안에서 기계와 씨름하고 있던 대철이가 힐끗 이쪽을 쳐다보았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치자 서로 도둑웃음을 웃었다. 왔어? 그게... 작달막한 키에 비해 떡 벌어진 어깨며 안팡지게 나온 둔부가 억색의 일개나 한 몸임을 대번에 느끼게 하는데 그런 까느론 얼굴이 오목조목 귀염상스럽게 생긴 데다 이목구비도 번듯했다. 살짝 건들기만 해도 금방 터질 것만 같은 얼굴에 보송보송한 솜털이 쫙 깔려 있었다. 처녀의 그런 볼때기가 대철이를 보자 발갛게 그러나 서서히 물들기 시작했다. 참기름? 처녀가 고개를 까닥거렸다. 그러자 느닷없이 기름집 주인이 대철이를 밀치고 둘 사이에 끼어들었다. 아이 대철이 너 기계 안 보고 뭐려? 참기름 파는 것까지 참견할 거 없다고 했잖아. 아이, 저야 뭐 바쁘신 것 같아서 그랬죠. 아무리 바빠도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지. 아이 쩍하면 입맛이라고. 응? 사정은 알지만 말이여. 사장님 뭘 하신다고 그래요? 이게 나 참 흉물 떨고들. 아저씨는 사람을 뭘로 아느냐는 듯한 표정으로 실쭉 웃으면서 처녀를 상대하기 시작했다. 대철이는 제자리에 돌아가서 아주머니 등 뒤로 처녀의 시선을 자기에게로 돌리려고 했었다. 처녀가 언뜻 대철이를 쳐다보는 순간 대철이는 얼른 두 손바닥을 허공에 쫙 펴보이면서 소리 안 나게 신용을 했다. 알았지? 열. 알았지? 처녀가 알아듣겠다는 표시를 했다. 두 손바닥을 쫙 편 것은 밤 10시를 의미했다. 처녀가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기 때문에 7시나 8시에 만나는 일은 드물고 대개는 지금처럼 두 손바닥을 쫙 편 시간, 즉 10시에 그들의 데이트는 시작되었다. 대철이가 전화를 걸어서 만나는 수도 있었지만 그건 그렇게도 신경이 쓰이고 어떤 땐 신경질이 바락바락 나는 일이기도 했다. 전화를 걸면 어떻게 된 셈인지 번번이 처녀가 일하고 있는 집의 아주머니가 받았다.
대철이와 그 집 아주머니는 전화로 대개 이렇게 응수했다. 여보세요. 거기 2층 집이죠? 네, 그렇습니다만. 금이 좀 바꿔주십시오. 거기 어디십니까? 여기 잘 아는 사람인데요. 잘 아는 사람이라니. 댁은 이름도 성도 없소? 아이 참. 대철이라고 그래주세요. 대철이? 금이하고는 어떻게 되는 사이인데? 아이 그냥 그러면 알아요. 그러면 알다니. 내가 이 집 주인인데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 식구 전화를 대줄 수 있어요? 아이 정말 이렇게 신경질나게 나오실 겁니까? 어머머, 이 사람이 어따 대고 시비가. 연락! 이때쯤에서 대철이는 열라 하면서 전화를 끊기 일쑤이고 금이는 금이대로 일이 되어가는 꼴을 지켜보면서 안달을 냈다. 자기한테 걸려온 전화인데도 막상 자기는 말 한마디 못하고 가슴만 두근반 세근반 하다가 마는 것이었다. 대철이가 10시쯤에서 동네 어린이 놀이터에 나갔을 때 금이는 아직 와 있지 않았다. 둘은 언제나 이곳에서 만났다. 많이 기다렸어. 늘 기다린 건 나지 뭘. 얼마나? 몰라. 30분? 아니 1시간인가. 거짓말. 금이가 대철이의 허벅지를 세게 꼬집었는지 대철이 녀석이 아야야야야야야 야자를 여남은 개나 내리깨면서 죽는 신용을 하였다. 달은 보이지 않고 높다란 수은등이 그걸 보고 웃고 있었다. 앞으로 또 그런 거짓말 했다가 가만 안 둘래? 알았어. 야, 이거나 먹자. 또 소주에 과자 한 봉지. 깡패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몰라? 야, 식빵이구나. 빵 만들고 남은 줘봐. 같이 먹자. 시시해. 뭐가? 이게 뭐야? 이게 뭐라니? 우리 데이트는 왜 맨날 요 모양인지 모르겠어. 이게 어때서? 좀 좋아? 장소도 그럴듯하겠다. 먹을 것도 있겠다. 자기는 욕심도 없어? 기름집에만 있지 말고 좀 그럴듯한 데로 한번 가봐. 우리 피차 자신을 알자고. 자신을 비꼬지 마. 비꼬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잖아. 너나 나나 주인 있는 몸 어떡하겠어. 이렇게 만나서 얘기나 실컷 하는 거지. 안 그래?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나 노는 날 너 나올 수 있어? 못 나오지? 왜 자꾸 다그치고 그래? 금이야, 가만히 있어봐. 우리라고 맨날 이렇게 살라는 법 있냐? 나도 다 생각이 있어. 송대관이도 말했잖아.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 남자. 끼고 있어. 야, 두고 봐. 그때가 좋았다고 옛 얘기하면서 살 날이 있을 테니까. 언제? 100년 후에? 이게 사람을 막 무시하네? 야, 너까지 날 무시하면 어떡하니? 대철이는 은근슬쩍 농치면서 금이의 허리를 껴안았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둘의 연애는 곧 시장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2층 집 가정부 금이하고 기름집 배철이가 연애를 한다면서요? 그렇다네요. 어머. 저기. 장바구니 들고 오는 여자 금이 맞죠? 아이고, 맞네. 또 기름집으로 들어갈라카나. 금이보다 다 샀어. 금이는 그런 시선이 싫어서 일부러 기름 가게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기도 하고 기름을 살 일이 있어도 대철이는 못 본 채하고 얼른 볼 일만 마치고 나오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대철이는 용케도 알아차리고 자기네 가게에 들렀을 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금이가 시장 안을 돌아다니는 뒷모습을 쫓기에 바빴다.
그때마다 주인에게 들켜서 흰잔을 들었다. 아따, 녀석. 그만 좀 쳐다봐. 아이, 제가 언제요? 사장님도 참. 에이, 금이 처녀 뒷모습 닳겠다. 아이, 참, 사장님. 아이고, 녀석. 참, 좋은 때는 좋은 때요.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이 소문은 금인의 주인 아주머니의 귀에도 들어갔다. 하기야 소문을 들을 것도 없이 가끔 설거지를 마치고 언니 댁을 갔다 온다느니 형부가 좀 오란다느니 시골서 친구가 올라와서 잠깐 만나고 오겠다느니 하는 따위의 구실로 곧잘 외출을 할 때부터 눈치 빠른 아주머니는 점치고 있었다. 이것이 바람이 났음에 틀림없다고. 처음에는 알고도 모르는 척하면서 허락해주던 아주머니도 그러나 금이의 밤나들이가 잦아지면서 엄한 경고를 내렸다. 다시는 밤에 나가지 말라고. 그래도 금이는 몰래 집을 빠져나갔다. 다음 날 아주머니는 금이를 불러앉히고 최후 통첩을 했다. 안 되겠다. 너 우리 집 나가줘야겠다. 예? 네가 밤늦게 나가는 것은 첫째, 불결해서 못 보겠고 둘째, 아이들 교육상으로도 나빠. 어머, 걱정한 것 같지만 할 수 있니? 너 때문에 우리 집 분위기를 흐리는 건 참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야. 불결해서 못 보겠다고요? 되게 큰 따님이 임신 7개월의 몸으로 시집가고 둘째 따님은 아직 약혼도 안 한 여자가 장례를 약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뻑하고 외박하고 들어오는 건 그건 아이들 교육상에 좋고 불결하지 않은 거예요? 되묻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기어 올라왔으나 참았다. 그리곤 그 집을 나왔는데 그 뒤 대철이와 금이의 연애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새우젓 냄새 지우기. 새우젓 장수 아주머니는 점심때가 조금 지나자 안절부절했다. 아마 지금쯤 올 때가 되었음직한데 오늘따라 둘째 아들 호근이가 돌아오지 않는다. 아직 시간이 일러서 가뭄에 콩나듯 간간히 찾아오는 손님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녀는 죄를 잡지 못하고 지금도 몇 번씩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시장 입구 쪽으로 목을 길게 빼들고 휘휘 내둘렀지만 아이는 영 보이지가 않았다. 별의별 방정맞은 생각이 다 들었다. 오다가 혹시 자동차 사고라도 난 게 아닌가이? 아니요. 학교까지 큰 길 건너는 일은 없으니까 그럴 리는 없고 그 자전거에라도 부딪힌 것인가이? 그것이 아니라면 엄마, 어떤 녀석의 꾀임에 빠져갖고 납치를 당한 건 아닌가이? 아니지. 호근이가 뭔 가부 자식도 아니고. 혹시 모르잖아요. 응?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저 새우젓 가게에 독이 하나, 둘, 서이, 너희 저걸 다 팔고 전세방 값을 빼무는 찾아올 수 있을라나이? 아이, 나가 왜 이런다냐. 시상에 새우젓 장수 아들 유괴했다면 신문에 나겠지. 아니요. 또 모르는 일이지. 그것이 워낙 빼어나게 잘생기고 귀염장스러우니까 오늘 돈 많은 사람이 양자로 삼으려고 데려갈 수도 있지. 아니요. 안 되지. 묘전처럼 오다가 만화를 쫓겨 보고 있는 건지도 몰라. 아이, 차는 다 좋은데 그거 한 가지가 흠이란 말이여. 아휴, 왜 이렇게 안 오나? 애타 죽겠네. 새우젓 장수 아주머니는 마침내 허리를 두들기면서 일어섰다. 새우젓 장수의 아들은 어머니가 자랑할 만큼 공부도 잘하고 이악스러웠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인데 반에서 1, 2등을 다투는 처지였다. 새우젓 장수 아주머니는 그게 그렇게 대견할 수가 없었다. 대견한 정도가 아니라 그처럼 공부 잘하는 호근이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녀는 그렇게 자식이 자랑스러워서 시장 안 동료들에게 호근이에 관한 일일 보고를 하다시피 했다. 이보셔이, 갱칠이 엄마. 아유, 왜 그래요, 호근 엄마? 글쎄, 우리 호근이가 이번에 일제고사를 봤는데 산수가 100점, 자연이 95점, 국어가 100점, 사회생활 98점을 받아왔지 뭐요. 아이고, 오메 잘했어. 딱 그뿐인 줄 아셔. 우리 호근이가 시방 합창단으로 다 뽑혔다지 뭐요. 그래갖고 한 달 후에 저기 방송국에 가서 노래한다요. 아이고, 호근이 엄마는 그냥 산 보람하게 됐어. 우리 그냥 왼수놈의 자식은 공부는 맨날 꼴찌에다가 주전부리는 아주 오살나게 해댔상게 아들 농사 딱 처먹었지 뭐. 호근이 어머니의 아들 자랑에 어지간히 신물이 난 시장 사람들은 때때로 해도 너무한다고 입을 삐죽거리기도 했다. 저쪽에서 호근이 어머니가 입을 한 방만 내가지고 설레설레 걸어오면 뭐들 하셔이? 이게 새우젓 장수 또 호근이 자랑하러 오는구만. 나니만. 지금쯤 사장님은 바쁜 일이 있나 보네. 오늘은 또 뭔 자랑을 하고 싶어서 왔는가? 아따 내 정신 쫓겨보세요. 우리 호근이가요. 아따 글씨 이번에도 시험을 잘 봐갖고. 호근이 어머니는 학교 출입도 비교적 열심히 하는 편이었다. 어쩌다 열리는 자모회에는 빠지지 않고 꼭꼭 참석했다. 나가서 선생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 치마꼬리를 휘어잡고 선생님 앞에서 격에 안 맞게 생긋생긋 웃어 쌓거나 앞장서서 돈 거두자고 나서거나 하지는 않았으나 남들 하는 대로는 열심히 따라했다. 혹시 아는 학부형이 새우젓 장수라고 흰눈이라도 까바칠까봐, 누가 젖냄새 난다고 몸이라도 사릴까봐 학교에 가는 날은 미리부터 목욕하고 지지고 볶고 아껴두었던 옷으로 바람을 일으키며 나갔다. 시장 사람들은 그런 호근이 엄마를 보고 아따, 호근이 엄마. 우리 가시오. 우리 호근이 학교에 자모회가 열려서요. 뭐 공부를 잘해서 빠질 수도 없고. 아이고, 호근이 엄마 차려입은 게 꼭 물찬 제비 같네. 누가 보면 과학스택 바람났다고 금방 체가겠네. 좀 그러든 수고들 하셔이. 그녀는 그런 농담이 싫지 않고 차라리 자랑스럽기만 했다. 선생님도 이런 호근이 엄마의 정신을 알아주시는지 기회 있을 때마다 아유, 참 잘하세요, 어머니. 호근이 어머님의 그런 교육열이 뒷받침도 있으니까 호근이가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예. 호근이 어머니 정말 잘하세요. 예. 칭찬인지 공치산지 모를 소리를 냈다. 호근이 어머니는 그게 또 그렇게 흡족하였다. 그랬는데 정성이 부족하여 떡이 설었을까?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을 보고 환히 웃는 어머니 앞에서 호근이는 영 상이 말이 아니었다. 왜 그냐? 학교에서 뭔 일 있었냐? 학교에서 뭔 언짢은 일이라도 있었어? 나 말해봐, 호근아. 지금 뭔 말을 해도 엄마 화 안 낼 테니까 싹히 말해봐. 애들이 날더러 새우젓 냄새 났대. 무시라고? 새우젓 냄새야? 뭔 소리요? 새우젓 냄새라니. 나가 네 옷은 이틀이 멀다 하고 바람이 피는데 어떤 놈이 그래? 무엇서 냄새가 난디요? 엄마는 그것도 몰라. 옷에서 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새우젓 장사를 하니까 애들이 놀리라고 그러는 거지 뭐. 뭐요? 호근이 어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생각 저 생각 갖은 궁리를 하는 모양이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고 있는 호근이를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다. 야, 호근아, 이? 야, 오야, 쪼까 일어나봐, 이? 어? 죽겠는데 왜 그래? 너그 반 애들이 모두 몇 명이냐, 이? 그거 왜 물어? 60명쯤 돼. 60명. 다음날 아침, 호근이 어머니는 학교 가는 아이에게 껌 6통을 사주었다. 학교에 가거든 반 아이들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나누어 주라는 것이었다. 자, 아무 말 말고 네 생일 선물이라고 하면서 나눠주기만 하면 돼. 자, 알겠냐? 알았지? 응, 알았어. 호근이는 영문을 몰라 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새우젓 장수 아주머니는 자기가 생각해도 아이디어가 그럴듯하게 느껴졌다. 그만한 와이로를 던져주면 요 녀석들이 다시는 자기나 자기 자식을 깔보지 않으리라는 생각과 새우젓 냄새를 막는 입가심으로는 그럴듯하리라는 요량이었다.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자 그녀는 다짜고짜 아들을 붙잡고 애원하듯 다그쳤다. 인자 아그들이 그런 소리 안 하지? 응? 아그들이 그런 소리 이제 안 하지? 응, 엄마. 애들이 완전 좋아했어. 근데 엄마, 애들이 껌 다 먹고 또 그렇게 놀리면 어떡해? 됐다. 그러면 또 사주지. 어? 그러면 또 사주지 뭐. 새우젓 장수 아주머니는 기차게 웃어댔다. 비 오는 날 풍월읍기. 비가 추근추근 내리는 한낮, 시장 안은 눅눅하고 고리터분하게 축 처져 있다. 허연 뱃대기를 까뒤집고 벌렁 누워있는 가자미란 놈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자빠져 있고, 건어물상 처마에 대롱대롱 메어달린 굴비란 놈도 여태 임자를 못 만나 누렇게 찌든 채 말이 없다. 깡마른 놈은 지아비이고 통통이 알이 밴 건 여편내격이고 조금 작은 건 큰 자식벌이 되는 건지 원. 젖가게에선 귀퀴하기가 꼭 무슨 그런 냄새 같은 냄새가 후덥지근한 공기와 얼버무려져 있다. 배추도 시들고 열무도 팥잔지가 되어 있고, 그래도 좀 생기가 돌아 보이는 건 후죽간에 매놓은 시뻘건 고깃덩어리뿐이다. 슬미호씨! 비키세요! 우당탕 시끌벅적하고 꽥꽥 소리들을 지르고 디립다 엎어지고 넘어지고 와그르르 쏟아지고 주워 담고 짐꾼이 툭탁 치고 가던 진창길이 지금은 조용한, 도대체 시장바닥이 이렇게 한가할 수가 있을까 싶은 때가 바로 지금과 같은 때이다. 많이도 적게도 아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변두리 시장의 한낮이 그랬다. 그래서 한두 시간 후면 서로 손님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웅다웅할 여자들이 무료를 사귀느라 입담을 늘어놓는다. 아유, 감기가 올해는 왜 이래? 아유, 이 나물. 아이고 채소. 와 그러노? 행근이 엄마. 행근이 고모 시집 갔어? 아이고 가지 그러모. 신랑이 뭐하는 사람이요? 기술자락하대. 잘했네, 잘했어. 요즘은 기술이 제일이요. 그래갖고 나가 우리 경철이도 기술학교 넣으려고 안 한가. 아이고 장사 안 시키고? 여보시오. 장사도 미천을 대줄만 해야지 하지. 요거 배추 몇 불에 파는 주제 어떻게 장사를 시키겠어. 아이고 그렇기는 하지. 사실 말이지, 우리가 아들 키워갖고 그 가르치는 재미로나 살지 맨날 이 타령은 무슨 재미로 하겠노. 아이고 그래도 행근이 엄마는 아직 젊고 또 행근이 아버지가 힘이 단단한 좋겠어. 아이고 힘만
좋으면 뭐 할라고? 아따, 밤에 그냥 잘 쓰다듬어주고 안 좋은가 봐. 뭐라는 소리가 없네. 경칠이 아버지는 힘이 없어갖고 안 따뜻거려줍니까? 말도 마셔. 아주 요긴한 대목에 가면은 뭔 얘기를 그렇게 지민하게들 하시오. 가져와서 오시오.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오. 아유, 비가 오니까 어찌 마음이 싱숭하네. 오늘 같은 날은 그냥 튀김 장사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집에서 연계나 푹 구워 먹으면서 그냥 잠이나 들어지게 잤으면 좋겠구만. 아이고, 튀기마. 팔자 좋은 소리 그만하거라. 아이고. 아니, 행근이 엄마, 우리 좀 따져봅시다. 우리는 그만한 팔자도 못 될까? 아이고. 다들 팔자 소리들 하지 마시오. 나는 내 팔자만 생각하면 그냥 오장이 뒤틀린다오. 오메? 아니, 간장 저 옆에 내는 왜 또 갑자기 심으러 가단가? 생각을 해봐. 청산 과부가 돼가지고 자식 하나 둔 것이 군대 가서 사고로 다리 분질러졌다고 통지가 안 왔겠어. 어쩌노, 그 잘생긴 아들이 그랬더나.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그랬다오. 아이고, 안 되는 놈은 뒤로 넘어지도 코가 깨진다고. 어찌 또 그랬을까? 그러게나 말이오. 어휴. 여자들의 얘기는 갑자기 추레해지기 시작했다. 비는 여전히 치적치적 오고, 그래 그런지 후줄근해 보이는 그들의 몰골도 풀이 죽어 있었다. 이때 어떤 잘 차려입은 여자 손님이 바구니를 들고 가까이 오자 팔자 타령을 하고 있던 여자가 갑자기 소리를 높이며 활기를 찾았다. 아이고, 사모님, 내려오셔. 아이고, 오늘 아침에 너무 많이 이래 싱싱하네요. 이러면서. 아이고, 튀김 좀 사가시지. 비 오는 날에는 그냥 따끈한 튀김. 간장에 찍어 먹어야죠, 사모님. 안 그래요? 시장은 다시 생기를 찾고 눈알이 핑핑 도는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비는 오고 있었지만 그러나 언제는 시장이 비가 안 왔을까. 타령 함께 하셨습니다. 최일남 작가 전화로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저희가 작품 함께 했습니다. 이 작품 얘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예. 배경이 1970년대 시장에서 일어나는 시장 사람들 얘기인데 네. 먼저 이 작가님은 이 작품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는지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내용에 있듯이 네. 지금부터 그러니까 그게 근 40년 전 얘기죠. 네. 그때만 해도 이제 지금처럼 무슨 홈쇼핑이네 이런 게 마트가 없고 그 상경이 물건 사는 건 전부 재래시장, 요새 말로 재래시장에서 했는데 거기 가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별별 얘기가 있는데 나는 그 중에서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그 파는 사람들 이야기. 네. 그것을 조금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면서 쓴다고 썼어요. 아, 예. 그래요. 이 타령이라는 작품은 모두 5편의 작은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각각의 이야기들이 독립된 이야기면서 배경이나 장소는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예, 예. 구성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글쎄, 이제 그런 쓰는 방법은 문제인데, 네. 그것을 이렇게 아주 전체적으로 흐트려 놓고 들어가는 수도 있고, 내 경우는 하나씩 좀 이렇게 독립시켜서 했지만, 그게 동떨어지게 같으면서도 아시다시피 전부 한 통 속으로 다 통하는 얘기, 그런
격식이 되겠는데요. 네, 그래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살만 하면 죽어가기라는 작품은 참 슬픈 내용이에요. 저희들이 접하면서도 좀 마음이 아픈데. 근데 또 웃음을 주는 요소들이 그 사이사이에 있거든요. 예. 웃음을 주는 요소들이 사이사이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뭐 생선 뒤적거리는 장면, 그리고 생선을 싸주는 그 신문지에 실린 기사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희극적인 요소 때문에 비극이라는 게 더 많이 슬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신문지에 실린 기사는 이제 1,000만 원짜리 도박 기사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기사를 여기다가 넣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이게 대비적인 수법. 네. 그게 너무 노골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일종의 풍자지요. 네. 그 전체가 풍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소설이. 저는 그렇게 알고 썼는데. 그럼요. 예. 아유. 그래요. 저희는 그래도 이 안에서 그 풍자적인 면모 속에서도 따뜻한 사람 사는 그 냄새들을 맡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사람,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전부 그렇게 꾸밈이 없는 사람들, 자기들의 삶이나 생활을 그냥 그 짧은 말 속에, 짧은 행동 속에 이렇게 고지고대로 바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온 몸으로. 그러니까 조금 지금처럼 그렇다고 욕 먹겠지만은 그게 좀 이렇게 빼지 않고 뒤에다가 무슨 요망한 생각 갖지 않고 그렇게 그냥 발가벗은 그런 감정, 그런 것을 또 너무 그렇게 그대로 고지고대로만 쓰면 소설이 재미없으니까 앞뒤 그 균형을 맞춰가면서 이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든 읽으실지. 아마 많은 분들이 들으면서 그래, 이것이 사람 사는 삶이지, 이게 삶이지, 그래, 다들 이렇게 서소하면서도 그 안에서 또 정을 느끼며 살아가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독자가 말하기를요, 최일남 작가님의 작품은 작가님의 고향인 그 전주에 콩나물 해장국처럼 속을 참 시원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정서에만 늘 젖어 있으면 안 되고, 요새 세상을, 그런 정서를 돌아가다 하더라도 요새 세상을 예리하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러면서 그런 게 나와야지, 요새 세상과 동떨어져 가지고 그쪽 세계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은 갖고 있어요. 잘 안 되지만. 더 멋지시네요, 작가님. 그래요, 앞으로도 말만 잘했어요. 네. 앞으로도 정말 그렇게 사람의 정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속도 시원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작품 많이 발표해 주시고요.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타령의 최일남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꽃을 보면 아름답다 라 그러고 나무를 보면 푸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꽃과 나무를 심고 자라게 한 존재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꽃을 아름답게 키우고 나무를 무성하게 자라게 한 건 흙이고 물이죠.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들도 우리를 키우고 기르셨으니 흙이고 물 같은 존재입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5월에만 계신 건 아니죠. 5월이 지나도 그분들의 존재만큼은 좀 자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나를 잊게 한 분들이니까요. KBS 라디오 독서실, 지금까지 최일남 작가의 타령 함께 하셨고요. 음악 김형진, 효과 안익수, 윤미원,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서승표, 진행의 아나운서 김경란이었습니다.